자, 부동산 성견지명을 갖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성견지명이라는 게 조금만 앞을 약간만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견지명이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늘 강의를 해왔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선진국들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그 먼저 그런 것들을 진행한 나라들을 따라서 이 늦게 진행하는 나라들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샘플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정책을 잘 보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진국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구도심, 항상 문제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 집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 구도심에다 집을 막 짓습니다. 그리고 도심 집중화가 점점 커지니까 이 시골에서 이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죠. 직장을 찾아서. 그러니까 도심을 개발을 해요. 근데 도심의 개발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집질 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인근에, 도심 인근에 신도시 개발이라는 걸 하죠. 예.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몇십 년이 지나니까 신도시에서 다시 이 구도심 쪽으로, 구도심 개발 쪽으로 방향을 리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들의 하나의 어떤 개발 흐름이에요. 그럼 구도심에 어떤 걸 개발할까요? 구도심의 역세권 중심의 이 복합개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선진국들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런 이름으로 이 역세권의 고밀도로 역세권 개발을 합니다. 높이 용적률 상향시켜서 높이 짓고. 자, 그래서 역세권 중심의 이런 복합개발, 그리고 또 구도심의 낡은 집들을 개발하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 건설은 이제 안 한다라는 것이 선진국들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 도심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이 신도시 정책을 해봤더니 그게 결국은 뭐 빈집도 생기고, 왜냐하면 직장들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직장이 많은 도심으로 리턴하더라라는 게 지금 선진국들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정책 방향은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부동산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디커플링 시장입니다. 어떻게?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따로 가는, 반대로 가는, 서로 갈 길 따로 가는 거예요. 제각각 길을 가는 디커플링 시장으로 2008년도에 바뀌었다. 양분화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보면요, 과거 도심개발 똑같습니다. 도심개발에서 도심에 집질 땅 없으니까 땅값 좀 저렴하고, 그리고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도심에서 바로 인근에 신도시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선진국처럼 외연을 확장시키면 안 되겠지 해서 다시 도심 개발로 리턴을 합니다. 도심의 주택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심의 역세권 중심의 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이 왔다가 다시 지금 요까지는 선진국 정책 방향이 맞는데요. 다시 도심의 공급을 억제하고 신도시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틉니다. 상기 신도시로 다시 외연을 확대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계의 어떤 조류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라는 얘기죠. 선진국들의 도심 회귀 현상은 세계적인 하나의 추세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근본적으로 일단 이거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교통, 역세권에 붙어 있느냐. 역세권이라는 것은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에 바로 학군입니다. 교육이나 이 교육. 맹모 삼천지교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학군 이런 것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집값이 오른다는, 이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뭐 주거 만족도도, 주거 선호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에 결국은 공원이나 강이 있고 이런 녹지 공간들이 많고 이런 뭔가 산책로도 있고 이런 데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교통교육 환경은 부동산의 3요소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대로 가야지 높은 매매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잘 나오네요. 학군, 맹모 삼천지교 너무도 유명하죠. 집을
이거는 우리나라 부모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님들 지금 똑같은 생각입니다. 애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간다라는 거죠. 학군이 좋은 곳, 교육을 위해서. 자, 환경가치 얘기했죠? 자, 인문환경가치, 자연환경가치 이래서 이 환경가치 높은 곳이 이 선호도, 거주 선호도가 높다. 인문환경이라는 건 뭐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은 이 강조망, 녹지조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강조망권이 녹지조망, 공원조망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강조망권이 공원조망, 녹지조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지금 현재는 높습니다. 그렇죠? 강남권에는 강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 3억 차이가 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소득이 4만 불, 5만 불 이상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지조망권으로 바뀐다. 공원의 가치, 이 대규모 공원의 가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축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통 여기 있죠. 역세권 500m 이내. 이거는 직주 근접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심 개발 계획, 선진국들의 개발 계획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중학생 되면은 다 배우는 건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런데 막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잘 생각을 안 하죠.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가격은 오른다.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당연합니다. 공급 물량 많은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실행할 때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화하는 것을 노려라. 이건 뭐냐면요. 직접적인 변화, 내가 투자해놓거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그리고 또 아파트 리모델링 등으로 그 지역 전체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런 직접적인 변화가 있고요. 간접적인 변화는 뭡니까? 일자리나 교통이 생기는 것, 그리고 지자체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직접 변화, 간접 변화, 투자 시기. 직접적인 변화나 간접적인 변화. 직접적인 변화는 뭐 재건축, 재개발, 내 동네가 바뀌는 거니까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이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되고 이건 재건축의 경우인데요. 재건축은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계획이 다 똑같지만은 재건축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이 안전 진단이죠. 요거만 빼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단계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그러면은 가격이 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이제 한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요까지는 재건축이고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인 거 하나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비구역, 이건 재개발해서 이제 구역 지정이 돼요. 그러면 개발 계획이 없던 곳에 개발 계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마다 가격 다 뛴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그렇죠. 이 조합 설립이 인가됐을 때도 뛰고 다 뛰어요. 그럼 이런 뛸 때 어느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빠져나오는 타임을 잡느냐 이게 투자지. 나중에 이게 뭐 다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된다. 완공. 이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물론 볼 수도 있지만 항상 투자라는 것은 적정 시점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은 내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간접 개발은 뭡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지역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투자해 놓은 곳에 옆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하철이 이제 야, 여기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래? 이런 소문이 막 들려. 자, 소문이 들리면 소문에 의해서 한번 오르고요, 가격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철을 넣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할 때 가격이 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몇 년 걸려서 땅 파는 시점 있죠. 착공 시점에 또 가격이 뜁니다. 자,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준공이 됐을 때는 가격이 뛰는 게 상대적으로 약해요. 예, 준공됐을 때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가격이 뛰니까 그럴 때 우린 또 어떤 매도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발이 다 끝난 지역은 이미 가격이 어때요? 비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비교적 초기 단계 진입해야 투자금도 작게 들고요.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계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는 크게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의 큰 흐름은 도심 개발입니다. 도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나의 추세가 전 세계는 그렇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 어떤 변화든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가 투자해서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은 가격이 작게 오르는 거고요. 내 옆에 큰 변화, 즉 현대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어떤 S그룹에서 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면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화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자, 기존의 입지의 3요소, 부동산 3요소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생길 곳이 어딘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간접 개발, 교통, 일자리 이런 것들이요. 초기 단계에 진입해서 투자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개발 계획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진입을 해야 거기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고요. 한남 뉴타운이라는 데 있죠. 용산의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13년도에만 들어갔어도 3억 후반대면은 들어갔고요. 투자금 2억도 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야 2억 들어갔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가 14억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뀐 건 없죠, 지금. 예. 자, 그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초기에 들어가서 이익을 내고 다시 또 나오는 게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좋은 말입니다. 비관론자는 뭘 얻어요? 명성을 얻는다. 이름을 얻는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명성을 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할까요?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달렸겠죠. 자, 그래서 모두가 비관적인 그런 시점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